여인 때문에 집안을 망하게 한 아들. 옛날 조선시대 숙종 초기에는 남인들이 득세하여 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인들의 우두머리는 영의정 허적이었는데 그의 아들 허견은 방탕하고 교만하여 아버지의 권세를 믿은 나머지 그 행패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허견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허적은 홍기가 찬 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다른 아우를 장가보냈습니다. 아들 같은 연배이고 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다른 아울망정 허적은 혼례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였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화사한 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인 이 씨의 딸이고 역관 서 씨의 며느리인 차옥이었지요. 갓 혼이 난 색시의 몸으로 허정승댁 잔치가 과연 얼마나 화려할까 하는 호기심에 몸종을 데리고 구경을 왔던 것이었습니다. 허적의 집에서는 차옥의 외삼촌인 박 씨가 문객으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 씨의 아내 홍 씨도 잔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옥은 외숙모가 있는 과방에 찾아가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 먹은 다음 떠들썩한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서는 광대가 줄을 타는 광경을 보느라고 구경꾼 둘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위쪽의 정자에서는 높은 가문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에 앉아있던 허견은 문득 구경꾼들 쪽으로 시선을 보내다가 갑자기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서울 장안의 아름다운 연인이라면 훤히 꿰어볼 수 있을 정도인 그로서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미모였습니다. 그녀가 궁금해진 허견은 그때부터 술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어찌하면 그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어찌하면 자기의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허견에게는 상대가 처녀이든 부인이든 상관이 없었지요. 마침내 허견은 그 여인이 남인에 속하는 이 씨의 딸이고 자기 집에 드나드는 박 씨의 생진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허견은 사랑에 앉아있다 마침 박 씨가 들어오자 자리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생원, 어서 오시오. 박 씨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당파에 가늠할 정도의 위인도 못 되었으나 남인 이 씨가 매부인 탓에 그 역시 남인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느닷없이 허견이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견이 말하였지요. 생원께서 우리 집에 출입하신 지 여러 해가 되지요? 10년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었나? 그리 오래 출입하시고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으니 생원께서도 한자리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만 힘써 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침 아버님이 입궐하시면서 영변 부사 자리가 곧 비게 될 텐데 쓸만한 인물이 없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박생원을 청구할 것이니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아이고, 이 은혜
어찌 갚겠습니까? 박 씨는 체면이고 뭐고 자식 같은 허견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한참 그리 박 씨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허견은 이윽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진사가 박생원이 매부라지요. 그렇습니다. 박 씨는 매부의 당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고 질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사의 딸이 차옥이라고 했던가? 이보시오 박생원, 그녀를 내 줄째로 주실 수 없겠소? 예? 뭐라고요? 둘째로 달라는 소리는 첩으로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옥이 이미 출가를 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념할 허견이 아니었지요. 그는 영변 부사 자리와 차옥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박 씨도 심기가 뒤틀리고 말았지요. 내 아무리 벼슬 자리에 미적기로 쏘니 시집가서 잘 사는 진려를 첩으로 줄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 허적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섣달 금음날 저녁 나절에 허정승 댁에서 세찬이 왔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돈꾸러미도 들어있었지요. 세찬을 가져온 하인은 서방님이 보낸 것이라고 하며 편지를 내밀었는데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니 명절을 잘 보내고 정초에 꼭 놀러와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상대방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 살림살이가 궁한 처지인 박 씨로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그의 설날은 풍성하고 화기애애하게 보낼 수가 있었지요. 새해 정월 대보름날 박 씨는 못 이기는 척을 하고 허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허 씨는 기다렸다는 듯 그를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서 지난번처럼 매달렸지요. 이미 출가한 몸이니 첩으로 달라고 하지 않겠소? 그런데 딱 한 번만 만나볼 수 없겠소? 박 씨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솔선하여 일을 도모할 수는 없소이다. 다만 오늘이 마침 대보름이라 진려가 점심때 우리 집에 세배를 왔다가 자기 고문의 집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거기에서 묵을 것이오.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이다. 고문의 집이라면 장희동 이 씨가 그 애에게 고모부가 되지요. 아무튼 나는 빠지겠으니 나머지 일은 서방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염려 마시오. 아무튼 고맙소. 허견은 두 하인에게 수고비 열량씩을 준 다음 차옥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옥의 고문의 집에서는 그날 밤 젊은이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가마꾼들이 들이닥쳐 차옥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먹은 음식이 체하여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가마에 타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차옥은 놀라 냉큼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당도한 곳은 바로 허적의 집이었지요. 정승댁 후원 정자에 끌려간 차옥은 다음날 아침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차옥은 추문이 두려워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지요. 허견 역시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하인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며 쉬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입에서 다음 사람의 입으로 전파된 그 이야기는 마침내 문제가 되고 말았지요. 좌윤 남씨가 유생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권신가의 자제들이 집안 세력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남의 부인까지 납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치의 예산일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올라가고 말았으니 옥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전부가 포청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조사를 맡은 사람들이 전부 남인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차옥과 아버지 이 씨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건은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서인들의 조작된 음해로 변질되고 말았지요. 마침내 허경과 차옥을 비롯하여 연루된 사람들이 전원이 석방되었고 반대로 남씨를 비롯하여 문제를 터뜨린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국법을 왜곡하고 권세에 아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분노하였지요. 허견과 차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단으로 하여 당쟁의 불꽃이 거세어진 것이 몹시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정월 마침내 남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허견은 사형을 당했고 허적 역시 자식을 두둔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차옥과 사건 방조자인 박씨,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조정의 남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모조리 된서리를 맞고 말았답니다. 방귀 한번. 옛날 조선시대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평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술을 마시면 술 주정을 심하게 하는 성격이었지요. 부임하기 직전 축하의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사자인 이씨 선비 자신이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체 높은 죄상 앞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며 술 주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니 다음날 조정 관리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일씨 선비의 평사 임명은 취소되고 말았지요. 그 대신 권시성을 가진 선비가 급히 평사에 임명되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권씨 선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함경도에 난이 일어났고 권씨는 반란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니 술 주정을 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던 이씨 선비는 그 술 주정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결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씨 선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술 주정 덕을 단단히 보았구려.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평사 직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았소. 정말 술 덕을 톡톡하게 본 셈이네 그려. 모두들 이렇게 축하하며 기뻐할 때 옆에서 웃지 않고 잠자코 있던 권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여도 그 일은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에서는 결코 안 되네. 내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지.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귀한 집안의 부인이 있었는데
등에 종기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의원이 와서 침으로 그 종기를 헤쳐서 고름을 짜내야 한다고 하였지요. 부인, 아프셔도 이를 악물고 잠시 동안만 꾹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의원은 부인을 엎드려 눕히고 침으로 종기를 찔렀습니다. 이때 부인은 너무 아파 이를 악물고 전신에 힘을 주며 견디다가 워낙 힘을 주는 바람에 크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인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니 곧 의원은 부인의 부끄러움을 덜어주느라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런 병에는 방귀가 매우 좋은 약이 된다고 약 방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은 방귀를 참 잘 뀌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말을 참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의원이 부인의 마음을 살피니 약간 안심하는 것 같기에 다시 침을 찔러 종기의 더 깊은 곳에 고름을 짜내니 부인은 아픔을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방귀를 다시 여러 번 뿡뿡 연발을 하였지요. 그러자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약방문의 방귀는 한 번 뀌면 효염이 있고 연속으로 두세 번 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인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했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권 씨는 웃으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지요. 술 주정도 부인의 방귀와 같이 단 한 번은 좋았지만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하오. 이 말에 모두들 크게 웃고 머리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지요. 개와 달의 싸움. 옛날 어느 마을에 손자 둘을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가난하였지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약 한 첩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자에게 말하였지요. 이 할미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평생 가난하여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라곤 절구와 절구공이 뿐이구나. 절구는 형에게, 절구공이는 아우에게 주마. 장독대에 있으니 소중하게 간직하거라. 할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아우는 장독대에 있는 절구와 절구공이를 마당으로 옮겼지요. 형은 절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까지 절구통을 소중히 간직해서 뭐하니? 형은 절구를 마당 한 구석에 쳐박아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간 형은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우는 형과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지요. 이 절구공이는 보통 절구공이가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거야. 아우는 어디를 가든 절구공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우는 나무꾼이 되었지요. 뗄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뱀을 만났습니다. 아우는 겁에 질려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아우의 손에는 여전히 절구공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뱀이 아우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안심하고 나무에서 내려오렴.
나를 해치러 온 게 아니면 왜 길을 막는 거니?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절구공이 좀 빌려줄래? 내 남편이 방금 죽었어. 그런데 절구공이를 코에 대면 살아난다고 하더구나. 아우는 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것도 몰랐니? 아무튼 우리에게 절구공이가 필요하니 나와 함께 남편에게 가자. 아우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좋아. 뱀이 앞장섰지요. 아우는 뱀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옆에 커다란 뱀이 죽어 있었지요. 아우는 절구공이를 뱀의 코에 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아우를 데려온 뱀이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줘서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 절구공의 요술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효염이 계속될 것이야. 아우는 뱀과 헤어져 마을로 향했습니다. 숲 길을 걸어가는데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살펴보니 풀이 우거진 곳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풍겨났던 것이었지요. 아우는 개에게 다가가 절구공이를 개의 코에 바싹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개는 잠에서 깨어난 듯 금세 살아났지요. 아우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으니 지금부터 네 이름은 냄새라고 하자. 아우는 냄새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우는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우가 절구공이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누구에게도 절구공이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구공이의 비밀이 알려지는 날, 절구공이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었지요. 하루는 아우의 집으로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임금이 보낸 사자였지요.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우는 사자를 따라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은 초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가 병에 걸려 죽었던 것이었지요. 임금은 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주게.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주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우는 임금의 사자를 따라 공주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잠이 든 듯 누워 있었지요. 아우는 절구공이를 공주의 코에 들이대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살아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그대는 내 딸의 은인이다. 나는 그대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이리하여 가난한 나무꾼이 임금의 사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임금이 마련해준 저택에서 공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아우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라 안에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날마다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지요. 그러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하겠지. 가만히 있자. 절구공이로 죽음을 없애는데 나이를 먹는 것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우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절구공이를 자기 코와 아내의 코에 들이댄 것이었지요.
절국공이를 코에 들이댄 뒤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도 행복하였지요. 그런데 늙지 않는 두 사람을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달이었지요. 달은 절국공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나 하나로 좋게. 그런데 사람 주제에 건방지게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어디 두고 보자. 다시는 절국공이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 테니. 달은 아우에게서 절국공이를 훔쳐내어 감추어야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절국공이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국공이의 곰팡이가 슬었기 때문이었지요. 맙소사, 햇볕에 말려야겠어. 아우는 햇볕이 내리쬐는 앞마당에 절국공이를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절국공이를 지키느라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당신도 참. 낡아 빠진 절국공이를 지키느라 시간을 낭비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일은 하인에게 시키셔야지요. 내 물건인데 내가 지켜야지. 하인들이 보면 웃습니다.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더 이상 고집을 세울 수가 없었지요. 절국공이 지키는 일을 하인들에게 시킬 수는 없지. 이 일은 내가 사랑하는 개 냄새에게 시켜야겠어. 아우는 냄새를 불러 절국공이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달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우 대신 개가 절국공이를 지키는 것을 보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달은 망설이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지요. 환히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달은 또렷하지 않고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개는 눈이 나빴지요. 그래서 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은 앞마당에 놓인 절국공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개는 달이 나타난 것을 냄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이 절국공이를 훔쳐 달아나자 맹렬히 그 뒤를 쫓기 시작하였지요. 개의 눈에 달의 모습이 희미했지만 절국공이 냄새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좀처럼 잡히지를 않았지요. 개가 달을 물었다가 놓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식이 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달이 개에게 물렸네. 그리고 월식이 끝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달을 놓쳤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쫓고 쫓기는 개와 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로 가는 길.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스님과 나이 어린 사내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암자에는 스님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스님이 일을 보러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스님이 반찬 거리를 사려고 장을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웬 아이가 이리도 서럽게 울까? 스님은 울음소리를 찾아가 보았지요. 엄마를 잃어버린 사내 아이가 장에 털퍼덕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요. 그럼 네 집이 어디냐?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 성함이 무엇더냐? 몰라요. 그러는 동안 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스님과 어린 사내 아이를 애워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군거리며 구경을 하였지요. 일단 암자로 데려가자.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사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암자로 데려왔습니다. 스님이 저녁을 지어 사내 아이를 부르자 아이는 차려온 밥을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무척 배가 고팠던 모양이로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온 스님이 어린 사내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얘야, 다시 한번 묻겠다. 네 이름이 무엇냐? 몰라요. 그럼 네 집이 어디냐? 모른다니까요. 엄마. 어린 사내 아이가 울먹이자 스님이 달래며 말하였지요. 울지 말거라. 내 다시는 묻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동자라고 부르마. 울먹이던 동자가 얼굴을 활짝 펴고 웃었습니다. 스님과 동자는 깊은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며칠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가 쌀을 시주해 와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살았지요. 스님이 살고 있는 강원도 지방은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에서는 추수도 다른 데보다 훨씬 일찍 끝난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스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님은 동자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놓고 말하였지요. 동자야, 나는 마을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어야 한단다. 5밤은 자야 할 게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을에 가서 뭐 하셔요? 신도들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긴 겨울날 준비도 해야지. 우리 동자 좋아하는 곶감도 가져오고 그동안 먹을 것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지? 네, 스님은 아무 걱정 없이 잘 다녀오세요. 묻고 난 동자는 스님처럼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허겁지겁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해는 무척 짧기만 하였지요. 암자에 혼자 있는 동자 걱정에 스님은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주받은 곡식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5밤을 자야 한다고 말했는데 2밤만 자고 암자로 가면 깜짝 놀라겠지. 우리 동자가 좋아하는 곶감도 넉넉하니 내일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나자. 이 일 저 일을 바쁘게 하느라 스님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스님 꿈속에 동자가 나타났습니다. 동자는 스님이 지어준 밥을 맛있게 먹고 튀어나온 배를 퉁퉁 쳤습니다. 꿈결의 입맛을 다신 스님은 빙그레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까만 먹구름이 몰려와 밤하늘을 가득 메웠지요. 그러더니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한방눈은 밤새도록 소복소복 쌓였지요. 새벽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펑펑 내린 한방눈이 한 길이나 쌓여 걸어갈 수가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쩐담? 암자로 돌아가야 하는데. 스님은 합장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암자에도 한방눈이 펑펑 내려 쌓였습니다. 암자에서 혼자 심심하게 지내던 동자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숯 조각으로
눈사람의 눈과 코와 입을 만들어 주었지요. 또 소나무 가지로 두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동자는 눈이 많이 와서 스님이 암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요. 스님이 약속한 5밤이 될 때까지 동자는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7밤을 자고 나자 스님이 준비해 놓은 음식이 떨어졌지요. 동자는 춥고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 마을로 내려간 스님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동자는 마당 끝에 쪼그리고 앉아서 스님이 내려간 언덕만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언제 오시지? 마당 끝에 쪼그려 앉아서 스님을 기다리던 동자의 몸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머물고 있는 스님은 동자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몰랐지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일렀지만 쌓였던 눈도 녹기 시작하였지요. 동자 걱정에 스님은 서둘러 짐을 챙겨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동자야, 동자야. 암자에 도착한 스님이 동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동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요. 동자야, 어디 있니 동자야? 마침내 스님은 마당 끝에 앉아있는 동자를 보았습니다. 스님은 불이 났게 동자 곁으로 가서 동자야 동자야 하고 불렀지요.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동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죽은 동자를 바로 그 자리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자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났지요. 그 꽃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동자꽃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언덕. 고려 고종 임금 때 당시 중국에는 몽골이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하여 그 힘을 자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몽고는 고려에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고려는 이를 계속 거절하였지요.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몽고는 고려에 왔던 자기 나라의 사신이 피살된 것을 핑계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고려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용감하게 싸웠지요. 그러나 엄청난 몽고군의 힘에 밀려 임금님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떠나 천안을 지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임금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게 되었지요. 모두들 망설이고 있는데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조치원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산세가 험해 보이긴 하지만 30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백성들이 수확해 놓은 곡식들이 많을 테니 병사들의 양식을 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양식만 구할 수 있다면 군사들을 다시 집결하여 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충신 김승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조치원 쪽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그들은 한참 내려오다가 고개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30리도 넘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대감께선 아까 30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벌써 30리가 넘은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이오? 신하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기 때문에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졌던 것입니다. 이때 임금님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장소가 지금의 대자고개이지요. 결국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병사들 가운데에서 발이 빠르고 산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아 저만치 보이는 국사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 평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사봉 꼭대기에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하여 도저히 앞을 내려다볼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일행은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불만의 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김승로 대감이 길을 잘못 안대하여 임금님이 공경에 처했다고 모두들 그를 역적이라며 죽여야 한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조금 더 내려오다 전동 아래 노정리 근처에 이르렀지요. 길을 잘못 안내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가 워낙 거세게 나오니 임금께선 김승로 대감에게 칼을 씌우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김승로 대감은 칼을 쓰게 되었지요. 어쨌든 한참을 더 내려와도 아직 평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험해서 걷는 속도가 늦어졌지요. 신하들은 다시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길을 잘못 안내하여 이를 그르치게 한 김승로 대감은 역적의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하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신하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말로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승로 대감의 목을 베게 되었지요. 그가 처형을 당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불과 여기서 오리만 더 가면 평야지대가 나올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나의 목을 베다니 그대들은 반드시 충신을 죽였다고 후회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승로 대감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한 뒤 임금님과 일행은 다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그의 말처럼 오리 정도를 내려오니 거긴 과연 평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후회를 하였고 임금도 애석하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가에서 곡식을 구해와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밀고 내려오는 몽고군에게 반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몽고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지요. 임금은 궁궐로 가는 길에 김승로 대감의 목을 쳤던 곳에 다다르자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곳은 충신이 죽은 곳이니 붉은 덕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여 이곳이 붉은 덕이라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말은 붉은 언덕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달에서 떨어진 씨앗. 백두산에 자리 잡은 종덕사에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줌이 마려웠지만 혼자 뒷간에 가기가 무서워 참고 참았던 동자 스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뒷간으로 간 동자 스님이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휙 지나가더니 갑자기 굵직한 빗방울이 떨어졌지요. 갑자기 웬 비일까? 볼일을 다 본 동자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웬 빗소리일까?
동자 스님은 중얼거리며 옷을 고쳐 입고 마당으로 나가보았지요. 그러고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던 동자 스님은 재빨리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움츠렸지요. 아야. 그러고는 불이 나게 다시 뒷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굵은 빗방울이 아니라 우박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소리가 멈추었지요. 동자 스님은 떨어진 것을 주워 보았습니다. 야무진 자갈처럼 생겼지만 여러 가지 색이 나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동자 스님은 그것을 주머니에 쏙 넣었지요. 새벽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 뒤 동자 스님은 주지 스님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스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지요. 주지 스님은 그것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동자야,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에는 개수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단다. 그 개수나무 밑에는 옥토끼가 살고 있지. 그런데 그 옥토끼는 추석인 이맘때만 되면 어찌나 힘차게 절구질을 해대는지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 개수나무의 씨가 이렇게 떨어지곤 한단다. 스님, 그럼 제가 주운 이 씨를 정성껏 심고 키워서 이 세상 사람에게 달나라 개수나무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스님, 이 씨가 싹을 틔운 후 자라고 자라 꽃을 피우면 그 꽃향기는 아주 신비롭겠지요. 동자 스님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달나라에서 떨어진 개수나무의 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하게 주고 거름 섞은 흙도 덮어주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묻었던 씨에서 싹이 텄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싹은 쑥쑥 자라서 동자 스님의 엄지손가락만큼 커졌지요. 나무는 이렇게 쑥쑥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자 훌쩍 커진 나무의 가지가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달나라 개수나무에서 씨를 받아서 키우고 피운 꽃이라 하여 개화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다쟁이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농사꾼 부부가 서로 뒤질세라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작지 않아서 지나가던 이웃집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어머니, 엊그제 나무를 캐러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산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봄인가 봐요.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이웃집 사람들은 가끔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는 잘 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쉬지 않고 나불나불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 어제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미가 하얀 바둑이인데 글쎄 까만 놈을 낳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나 귀엽던지 한 마리 가져오고 싶었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꾼 부부는 더욱 신이 나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별별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어머니, 어젯밤 제 친구 아들이 수박밭에서 서리를 하다가 들켜서 꿀밤을 맞고 머리에 혹이 났다지 뭐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의 말에 대꾸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아낙네들이 길쌈 시합을 했는데 뒷집 아주머니가 1등을 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내 젊었을 때에는 항상 1등이었단다. 하고는 옛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엔 들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잊은 채 온갖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저런 하찮은 이야기까지 어머니께 일러 바친단 말인가? 내 말이 그 말일세. 아무래도 아파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얕보고 그러는 게 틀림없네. 어머니를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잡담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좋은 음식이나 해드리지 말이야.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낫게 하려면 빨리 돈을 벌어서 약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는가 말일세.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를 찾아가 따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에게 장난삼아 불효를 저지르는 젊은 부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어서였습니다. 이보게, 불효막심한 행동을 이제 그만하게. 자네 어머니는 이제 늙고 병들어 잘 듣지도 못하시는데 약을 지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가? 이웃 어른들이 나서서 점잖게 젊은 부부를 나무랐지요. 하지만 젊은 부부는 이웃 어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전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게, 그게 어찌 자식의 도리란 말인가? 나이 들어 누워 계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효도를 하는 게지. 맞는 말이야. 그리 떠들고 있을 시간에 어머니 드릴 약초나 캐오게. 자네의 그런 행동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야. 동네 어른의 그런 말들에 주위에 둘러서 있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저는 저의 행동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으로 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자리나 봐드리고 좋은 음식만 해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 말씀대로 나이가 드셨다고 홀로 있게 하여 심심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이가 드신 것도 잊은 채 그토록 즐거워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보약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젊은 부부를 나무라던 노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몹시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부끄러울 따름이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